1565년 12월 오스트리아의 요안나는 미래의 토스카나 대공 프란체스코 대 메디치와 결혼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호화로운 행사였지만 축하의 이면에는 어두운 미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사랑 없는 결혼의 시작이었고, 프란체스코는 아내를 기영이며 못생겼다고 여겨 공개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로 인해 메디치 궁정을 수년간 괴롭힐 일련의 미스터리한 죽음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요안나는 1547년 1월 24일 프라하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보헤미아 왕국이었던 이곳은 현재 체코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오스트리아 분패에 속한 여러 구성 왕국 중 하나였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에서 시작되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보헤미아, 크로아티아를 지배하게 된 귀족 가문입니다. 요안나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오스트리아의 대공이자 헝가리, 보헤미아, 크로아티아의 왕인 페르디난트 대공이었습니다. 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1세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칭호는 요안나가 1556년 9살 때야 얻었습니다. 요안나의 어머니는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헝가리의 라디슬라우스 2세의 딸이자 야겔론 왕조, 헝가리 왕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루이스 이 세 왕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1526년 모아치 전투에서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투에서 합스부르크가 헝가리, 보헤미아, 크로아티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요안나의 삼촌은 스페인 왕이자 스페인 제국의 통치자인 카를로스 5세였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그녀는 유럽 대부분과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대륙 제국을 지배하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안나의 가족도 대가족이었지만 그녀의 탄생은 큰 희생을 치르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43세로 여러 번의 출산으로 허약해진 상태에서 사망률이 높던 시절 위험한 출산을 했습니다. 요안나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어머니가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 신생아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한편 그녀의 아버지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혼란과 독일 등 유럽을 휩쓸던 전쟁에 몰두해 살아남은 자녀들을 거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안나와 몇몇 형제자매를 인스부르크 수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곳 수도원의 엄숙한 복도에서 어린 대공녀 요안나는 독실한 신앙심과 엄격한 학문이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업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안나는 어린 시절 내내 독립이 아니라 결혼을 위해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합스부르크가는 유럽 전역의 전쟁에 모두 관여했습니다. 가장 긴 전쟁은 이탈리아에서 149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와 스페인이 패권을 다툰 것입니다. 이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537년 코시모 1세대 메디치가 피렌체의 공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약 40년간 이 도시 국가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의 위상은 대단해서 1569년에 그는 토스카나 대공의 칭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카토 캉브레지 조약을 체결해 1559년 길고 피비린내 나는 이탈리아 전쟁이 끝났습니다. 코시모는 불안해하며 변화하는 세력 균형 속에서 가문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동맹을 맺고자 열망하고 어쩌면 절박함도 느꼈습니다. 이후 불확실한 평화 속에서 이탈리아 귀족 궁정에 갑작스러운 열기가 퍼졌습니다. 기회를 감지한 야심찬 가문들은 유럽의 위대한 왕조들과 혼인을 맺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이 중 하나는 요안나를 코시모의 장남이자 후계자 프란체스코와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세 유럽에서 귀족과 왕실 혼인은 늘 수년간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신랑 신부가 적정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1565년에야 비로소 요안나가 이탈리아로 보내져 프란체스코 대 메디치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1564년 그녀의 오빠 막시밀리안 2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보헤미아, 크로아티아의 합스부르크 영지의 통치자로 즉위한 후 이 혼인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아버지 페르디난트 1세와 달리 스페인 사촌 펠리페 2세와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기에 새로운 동맹으로 영향력을 키우려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의 요안나와 프란체스코 데 메디치의 결혼은 16세기 가장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혼 중 하나이자 주목할 만한 혼인으로 떠올랐습니다. 1565년 요안나와 프란체스코 결혼식 관련 기록은 결혼식 전, 당일,
이후의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유럽 전역에 엄청난 관심을 끌었으며 수십 명의 귀족과 대사, 사절들이 자신들의 군주를 대표하기 위해 피렌체에 모여들었습니다. 훗날 토스카나. 대공이 되어 이탈리아에 분열된 정치 지형에서 사실상의 통치자가 될 남자의 결혼식에는 예를 들어 결혼식의 사건들을 기록한 일기 작가 중 한 명이었던 요한 야코프 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근세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은행가 집안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앞서 공식적인 엔트라타, 즉 피렌체 입성이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자매 바르바라와 이탈리아로 여행 중이었고 바르바라도 페라라 공작 알폰소 2세와 곧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오빠가 새 이탈리아 동맹을 굳히는 동안 결혼식들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평론가 조르조 바사리와 같은 인물들의 예술 작품들이 수백 미터에 걸쳐 설치되었습니다. 피렌체 정문과 도시 내부까지 모두 설치되었습니다. 피렌체 시민들은 거리 곳곳에 나와서 가장 멋지고 화려한 옷차림을 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결혼 행렬이 도시 중심부로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볼거리와 장관, 그리고 모두가 미래의 토스카나 대공비를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12개의 거대한 개선문 아래를 지나면서 각각이 승리와 기쁨, 신의 은총을 기념하는 장엄한 걸작이었고 요한나는 그 유명한 메디치 예배당이 있는 그랜드 바실리카 디 산 로렌초에 도착했습니다. 1565년 12월 18일 18세의 대공녀 요한나는 24세의 프란체스코 데 메디치와 눈부신 화려함 속에서 결혼했습니다. 피렌체는 기뻐했고 도시는 그녀를 기리는 축제로 반짝였습니다. 겉으론 화려했지만 이면엔 곧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두 위대한 왕조의 영광을 약속했던 그 결혼은 차갑고 기쁨 없이 끝났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에서 눈부셨던 요한나와 프란체스코는 서로 곁에 있어도 따뜻함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메디치 궁전의 대리석 벽 뒤에서 어린 대공녀의 피렌체 생활은 외로움과 조용한 슬픔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처음부터 요한나와 프란체스코의 결혼 생활은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의 화려함도 곧 드러난 깊은 균열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불륜, 두 사람의 성격 차이, 요한나의 허약한 건강이 그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의무감과 신분에 대한 기대에 묶여 그들은 왕실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요한나는 임신을 거듭해서 견뎌냈고 각각의 임신은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고통의 흔적이 남았고 요한나의 엉덩이와 골반은 반복된 출산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선천적인 고관절 장애와 출산을 극도로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심각한 질환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나는 8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1567년 2월 요한나의 첫째 딸 엘러노라가 태어났습니다. 엘러노라는 이후 북동부 이탈리아의 주요 국가인 만투아의 마지막 곤차가 공작 중 한 명인 빈첸초 곤차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중세 말기와 근세 초기에 불행하게도 연이은 비극들이 이어졌습니다. 엘러노라가 태어난 후 1568년 11월에 로몰라라는 아들이 태어났지만 2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딸 안나는 1569년 새해 전날 태어나 10대의 1584년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사벨라와 루크레치아는 1571년과 1572년에 태어났으나 유아기에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나의 마지막 두 자녀 역시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나거나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마리데 메디치만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1575년 4월 26일 요한나와 프란체스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25년 후 그녀는 프랑스의 앙리 4세의 두 번째 부인으로 유명하게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루이 13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따라서 마리 덕분에 요한나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시기까지 모든 프랑스 왕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나는 스스로 병약한 여성이었지만 수백 년 동안 유럽 전역에 걸쳐 살아남은 많은 왕가의 어머니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요한나와 프란체스카의 결혼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는 요한나를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건강이 악화될수록 그의 냉담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코르티우스는 그녀의 구분 등을 두고 잔인하게 뒷말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괴롭혀온 심각한 척추측만증의 눈에 띄는 징후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 척추 변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어 그녀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합스부르크가와 메디치가 사이의 혼인 협상 과정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왕조 결혼이라는 고위 정치에서는 여성의 자녀 출산 능력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요한나의 허약함은 그녀가 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을 불렀습니다. 예술가들은 그녀를 완벽한 귀족 신부로 그렸지만 이탈리아의 동시대 기록들은 더 냉혹한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자세는 더 나빠졌고 움직임은 힘들어졌으며 걸음걸이도 고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눈에 띄는 쇠퇴와 프란체스코의 허영심과 야망이 결합되어 둘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결국 그 간극을 다른 여성의 존재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요한나의 결혼 생활과 인생을 힘들게 만든 것은 그녀의 척추 기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악명 높게 바람을 피웠고 아내를 얼마나 속였는지 숨기려는 노력조차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정부는 비앙카 카펠로였다. 그녀는 베네치아 출신의 이탈리아 귀족 여성으로 그곳 상업공화국의 저명한 귀족의 딸이었으며 뛰어난 미인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비앙카는 자신도 결혼을 했는데 그녀의 남편은 토스카나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가문 중 하나인 살비아티 가문에 고용된 피렌체의 서기 피에트로 부오나 벤투리였습니다. 그녀는 1563년에 피렌체 궁정에 도착한 이후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비앙카와 프란체스카는 1560년대 후반 각각 피에트로와 요한나와 결혼한 뒤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1572년 비앙카의 남편이 피렌체 거리에서 피살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드러났고 비앙카와 프란체스코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1574년 4월 코시모 1세가 5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제 프란체스코가 대공이 되었고 요한나가 대공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지위로 상황이 악화됐고 프란체스코는 권력을 이용해 아내를 모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부인 비앙카 카펠로를 대공 가문 바로 옆 궁전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 대담한 행동은 유럽의 궁정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시대의 왕자들과 왕들이 정부를 두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비밀을 지키는 예의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비앙카는 피렌체와 요한나 앞에서조차 대놓고 애정을 과시하며 그들의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자존심 강한 대공비에게 그것은 공개적인 치욕이었고 온 궁정의 감시 아래에서 매일 반복되는 배신의 상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여전히 적법한 남자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이보다 큰 야망은 없었고 프란체스코는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비앙카는 언제나 교활하게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576년 비앙카는 그에게 아들 돈 안토니오 데 메디치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의 탄생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코는 의무와 자존심에 얽매여 그 소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는 그의 혈육이었지만 그의 후계자는 아니었습니다. 1577년 요한나는 역경을 딛고 오랜 기다림 끝에 대공자 필리포 데 메디치를 출산했습니다. 잠시나마 찬란하게 공국의 미래와 요한나의 불안정한 입지가 모두 보장된 듯 보였습니다. 비앙카가 정부의 역할을 넘어서는 꿈은 그 아기의 요란 무게 아래 짓눌린 듯 보였지만 운명은 아직 요한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578년 4월 10일 아침 팔라초 베키오에 비극이 닥쳤습니다. 요한나는 다시 한번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이번이 8번째였습니다. 그녀는 메디치 가문의 웅장한 피렌체 저택 안에 있는 돌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추락은 매우 참혹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조산이 시작되었고 아기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이어진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요한나 자신도 극심한 고통 속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대공녀 요한나는 자궁 파열로 인해 몸이 망가진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31살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요한나의 이른 죽음 이후에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악명 높은 불륜과 비앙카 카펠로에 대한 공개적인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추락이 단순한 사고였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피렌체 전역에는 그녀가 밀려 떨어졌거나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궁정의 음모를 제외한 진실은 사악하기보다 더 비극적이었을지 모릅니다. 요한나는 오랫동안 척추를 뒤틀고 균형을 약화시키는 척추측만증을 앓아왔습니다. 이 병이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치명적인 추락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실은 대중의 분노를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요안나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만에 프란체스코는 비밀리에 비앙카 카펠로와 결혼하고 1579년 그녀를 토스카나의 새 대공비로 선포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사건들이 수상하다고 여겼습니다. 비앙카 남편이 죽고 요안나가 사라졌으며 이제 정부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582년 3월 요안나의 유일한 생존 아들인 어린 필리포 왕자가 4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프란체스코의 적통계승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587년에 또다시 비극이 닥쳤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갑자기 중병에 걸려 10월 1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앙카도 다음날 그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은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궁정의 복수로 인해 독살당한 희생자였을까요? 아마도 그의 형제 페르디난도, 즉 새 대공이 그랬거나 아니면 말라리아 같은 무서운 병이 둘을 앗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죽음은 불운의 악순환에 음산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죽음의 연쇄는 20년 넘게 요안나와 그녀의 자녀들, 남편과 그의 연인을 따라다녔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요안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그녀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혹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모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